어, 행복에 중독된 사람들에 대해서 2장에 데이비드는 2018년에 처음 만났다. 그들은 뚜렷한 특징이 없었다. 기록에 35세 나이보다 더 젊어 보였다. 이 남자는 오래 가지 않을 거야. 병원에 한두 번 더 오고는 다시 볼 일이 없을걸? 이게 내 판단이었다. 당시에는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지금은 내 예측 능력이 그리 믿음지 못하다는 것을 여러 경험을 통해서 깨달았다. 내가 도울 수 있을 거라 확신한 환자들은 대처가 힘들었던 반면에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환자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지금은 새로운 환자를 만나면 의심의 목소리를 적이고 모두가 회복을 시도했다는 사실을 기억하려고 노력한다. 어떤 문제로 오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내가 말했다. 데이비드의 문제는 대학교에서 시작되었다. 더 정확히는 그가 학생을 위한 정신건강 관련 시설에 발을 들이면서부터였다. 문제가 처음 일어났을 때 그는 21세로 뉴욕주 북부 소재 대학의 2학년 학생이었다. 그의 불안한 낯선 사람 또는 잘 모르는 누군가와 대화할 때 나타났다. 무엇이 두려웠나요? 실패할까봐 두려웠어요. 시설에서 45분간 진료와 5분간의 지필 검사를 한 결과 그는 주의력 결핍 장애와 범불안 장애 진단을 받았다. 검사를 진행한 심리상담사는 그에게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서 항불안 약제와 데이비드 표현에 따르면 주의력 결핍 장애를 위한 흥분제를 처방받으라고 했다. 권고에 따라서 데이비드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갔다. 의사는 우울감과 불안감, 치료를 위한 팩실이라는 선택적인 세로토닌 재흡수 저해제, 주의력 결핍 장애를 치료하기 위한 에드럴이라는 흥분제를 처방했다. 그래서 어땠나요? 그러니까 그 약들이요. 처음에는 확실히 불안감 치료에 조금 도움이 되었어요. 땀이 쫙 나는 걸 살짝 줄여줬거든요. 하지만 확실한 치료는 안 됐어요. 그래서 저는 컴퓨터 공학에서 컴퓨터 과학으로 전공을 바꿨어요. 그게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컴퓨터 과학은 대화할 필요가 적었어요. 하지만 말을 제대로 못하고 모른다고 표현을 하니 시험을 망쳤죠. 그 다음 시험도 망쳤어요. 애들은 어땠어요? 매일 아침 수업 전에 10mg 먹었어요.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돌이켜보면 공부 습관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애들은 그것을 보완하는 데 도움이 됐을 뿐 아니라 할 일을 미루는 데 도움이 됐죠. 나는 그가 초과로 약을 구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 궁금했다. 약을 더 구하기는 어려웠나요? 별로요. 그가 말했다. 저는 항상 새로 약을 받아야 할 시기를 알고 있었어요. 정신과 의사한테 며칠 전에 연락하죠. 그쪽 사람들이 의심하지 않게 너무 오래 말고 딱 하루 이틀 전에 약속을 했죠. 실제로는 약이 떨어지는 게 10일 후인데 며칠 앞두고 연락을 하면 바로 약을 줘요. 그러다가 PA, 그러니까 보조 의사한테 말하는 게 더 좋다는 것도 알게 됐죠. 약이 별 도움이 안 됐다는 얘기처럼 들리네요. 데이비드 말을 잠시 멈췄다. 약은 일상이 됐어요. 고통을 느끼기보다는 약을 먹는 편이 더 나으니까요. 고통은 나쁜 것일까? 2016년 나는 스탠포드 대학교의 학생 정신건강상담소 교직원을 대상으로 약물과 알코올 문제에 대한 발표를 한 적이 있었다. 그 대학의 일원이 된 지 몇 달이 지난 시기였다. 총 4가지 책자가 있었고 제목에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변형한 문구들이 실려 있었다. 멀지 않은 행복, 행복의 습관 등등. 가장 강력한 문구는 아마 이게 아닐까. 타이밍 그리고 행복에 대한 다양한 전술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언제 얼마나 자주 할지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어야 합니다. 계획적이어야 합니다. 이 책자들은 개인의 행복을 쫓는 것이 좋은 인생을 둘러싼 다른 정의들을 밀어내고 어떻게 현대의 저세술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아, 20세기 중반의 심리학자 철학자인 필립 리프는
이러한 경향을 자신이 져서 치료상의 승리, 프로이트 이후의 신앙생활에서 예견한 바 있다. 종교인은 구원받기 위해서 태어났지만 심리학적인 인간은 기뻐하기 위해서 태어난다. 작가이자 종교학적인 로스 다우섯은 자신에 있어서 나쁜 종교에서 뉴에이지에서 이야기하는 네벨의 신학을 세계주의적인 동시에 위안이 되며 이국 정서의 모든 쾌락을 약속하는 신앙으로 아무런 고통이 없고 신을 인간보다 경험으로 받아들이는 신비주의적인 범신론이라고 말한다. 놀랍게도 내면의 신 관련 문헌을 들여다보면 도덕적인 근거가 거의 없다. 천질과 온정은 자주 요구하지만 실제로 궁지에 몰린 사람들을 위한 지침은 거의 없다. 그나마 있는 지침은 느낌이 좋으면 하루는 식으로 끝나기 일쑤다. 케빈이라는 나의 환자는 2018년 당시에 19살의 나이에 부모들에게 등을 떼물려 나에게 왔다. 부모가 그렇듯이 완벽한 거리가 있었지만 케빈을 도우려고 애쓰고 있었다. 학비나 방치의 기미는 없었다. 문제는 두 사람이 케빈을 전혀 통제하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어린이가 심리적으로 연약하다고 여기는 것은 철저히 현대적인 사고방식이다. 고대의 어린이는 태어날 때부터 완성된 축소형 성인으로 여겼다. 대부분의 서구 문명에서는 어린이는 선천적으로 악하다고 간주되었다. 부모와 보호자가 할 일은 아이들이 사회화를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엄격하게 훈육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올바르게 행동하도록 체벌과 공포심을 쓰는 전략은 전적으로 용인되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오늘 내가 만난 많은 부모는 자식의 감정에 상처를 주는 무언가를 하거나 말하기를 두려워한다. 무서워한다. 나중에 아이들이 감정적인 고통이나 정신질환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생각을 쭉 타고 올라가다 보면 프로이트가 등장한다. 유아기의 경험이 오랫동안 잊혀지거나 의식적인 자각에서 벗어나 있다고 해도 평생 심리적인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프로이트의 설명은 정신분석에 획기적인 기여를 했다. 아이들을 부정적인 심리적인 경험으로부터 보호하려는 노력은 가정뿐 아니라 학교에서도 잘 나타난다. 양육과 교육 과정에서 발달 심리학과 공감이 되는 것은 긍정적이다. 과보호 탓에 아이들의 역경을 겉으로 두려워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케빈은 우리가 모인 자리에서 자신의 인생 철학을 밝혔다. 그때는 확실히 충격을 받았다. 저는 언제든 뭐든 원하는 대로 해요. 침대에 계속 있고 싶으면 침대에 계속 있고요. 비디오 게임을 하고 싶으면 비디오 게임을 하고, 코카인을 좀 들이키고 싶으면 딜러한테 문자를 해서 그 코카인을 놓고 가거든 그걸 들이키죠. 섹스를 하고 싶으면 온라인에서 누군가를 찾아내서 만난 다음에 섹스를 해요. 그게 너한테 어땠어, 케빈? 내가 물었다. 별로였어요. 그는 바로 부끄러워하는 듯했다. 개인적으로 지난 30년 동안 데이비드와 케빈 같은 환자의 수는 갈수록 늘고 있다. 든든한 가족, 질 높은 교육, 재정적인 안정성, 양호한 건강 등 인생의 모든 혜택을 누리면서도 과도한 불안감, 우울감, 신체적인 고통을 스스로 키우는 듯한 이들 말이다. 고통이 사라지면 행복이 찾아올까? 우리가 고통 없는 세상을 추구함에 따라서 우리 행위 또한 바뀌었다. 고통. 17세기의 유명한 의사 토머스 시드넘은 고통을 이렇게 말한다. 극도로 위험한 고통과 염증을 가르치기 위한 아주 계획적인 노력을 나는 전부 지켜봤다. 확실히 사지의 적당한 고통과 염증은 자연이 가장 현명한 용도로 사용하는 치료 수단이다. 고통을 둘러싸는 패러다임의 전환은 기분을 좋게 만드는 알약을 대량 처방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 오늘날 미국 성인 25% 이상, 미국 어린이 5% 이상이 매일 정신치료제를 먹는다. 백실, 프로작, 셀렉사 같은 항우울제 사용률은 미국을 선두로 세계 각지에서 높아지고 있다. 미국인 10% 이상 1000명 중에서 110명 항우울제를 복용하고 아이슬란드 10.6, 호주 8.9, 캐나다 8.6, 덴마크 8.5, 스웨덴 7.9, 포르투갈 7.8이 그 뒤를 잇고 있다. 한국은 수치가 가장 낮다. 1.3%. 항우울제 사용률은 독일에서 4년 만에 46%가 증가했고, 같은 기간에
스페인과 포르투갈에서 20% 증가했다. 중국을 포함한 다른 아시아 국가들의 자료는 구할 수 없지만은 항우울제 사용률의 증가를 판매 추이를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다. 미국에서 흥분제 에드럴 리탈린 처방률은 2006년과 2016년 사이에 2배로 늘었다. 벤조디아제핀 계열은 처방이 늘고 있다. 2012년은 모든 미국인은 오피오이드를 넉넉히 처방받아 알약 한 병을 가득 채웠고, 고통계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는 약물 중독 같은 극단적인 사례만 있지 않다. 현재는 사소한 불편조차 견딜 수 없게 되었다. 1980년 고전 죽도록 즐기기의 작가 포스터 머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렇게 썼다. 미국인들은 더 이상 서로 이야기하지 않는 대신에 서로를 즐긴다. 서로를 즐긴다. 소피라는 내 환자는 한국에서 온 스탠퍼드 대학교 학부 학생이었다. 우울감과 불안감 때문에 도움을 받으러 나를 찾아왔었다. 그녀는 자신이 껴있는 동안에 인스타그램 하기, 유튜브 보기, 팟캐스트, 플레이리스트 등 일종의 기기에 의존한 상태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낸다고 했다. 그렇게 생활을 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한 주 동안에 소피는 아무것도 귀에 꽂지 않고 다녀봤다. 처음에 힘들었어요. 그녀가 말했다. 하지만 그러고 나서 익숙해지니까 좋아지기 했어요. 주변에 나무들이 있는 걸 알기 시작했죠.